아버지와 남자를 넘나드는 것 같다. 제가 머리에 마구니 같았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그 중에 이제 대장이 진짜 앙졸라인데 잘생기네. 졸라 잘생기고 졸라 말도 잘하고. 예. 근데 진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어려운 고전 함께 읽고 얘기 나누면 왠지 나도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새로운 독서 팟캐스트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인 들바람, 꿈밥, 고칼 세 사람의 부끄러운 도전기라 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에피소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후반부 토크 준비했습니다. 고칼의 단독 오프닝은 오늘까지, 다음 에피소드는 모든 출연자들이 함께 인사드리죠.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하고 같이 죽음을 택하겠다. 결국은 마리우스 대신 죽는. 그렇죠. 네, 정말 사랑의 끝판왕을 보여줬고, 그다음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좀 다채로웠고, 이제 반면에 이제 코제트의 캐릭터는 좀 밋밋하고, 맞아요. 되게 그러니까, 정말 이 캐릭터로만 보면은 이제 맞습니다. 격동의 시기에 막 사람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맞고 막 이런 상황에서 자기만 평온해. 그러니까 우리 빅토르 위고 형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레미제라블 전반부에 보면은 이제 코제트는 좀 약간 예쁘장하고 어떻게 보면은 장발장의 영혼을 구원하는 좀 천사 같은 그런 역할이 나오는데, 후반부에 가면은 아빠 말을 따르고 그냥 단지 마리우스를 짝사랑, 그러니까 좋아하고 좀 약간 평면적인 스타일로 좀 나와가지고 당시 전형적인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여성 뭐 이런 좀 것들 조신하고, 같아요. 당시, 그러니까 좀 당시. 약간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글을 찾아보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코제트가 사실은 아동 학대 피해자잖아요. 어린 시절에. 예. 그 부부 그러네요. 밑에서 그 여관 그 부부 밑에서 테나르디. 테나르디에 뭐 그 거의 학대를 당하고 뭐 이렇게 거의 그 뭐지 벌레가 먹는 약간 그런 상한 음식들 음식 찌꺼기 이런 것들만 먹고 되게 어린아이가 이제 되게 무거운 물통을 달고 맞아요. 뭐 아무튼 이런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의 전형적인 캐릭터다.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말되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단순히 볼 게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어려우시다 그러긴 하네. 아니 우리 꿈밤님 준비를 안 하셨다고 하려면 준비 꽤나 하셨네요 또. 감사합니다. 민폐는 되지 말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장발장 부분에서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코제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코제트를 향한 장발장의 어떤 마음, 감정? 아빠의 마음이면서도 좀 약간 미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분적으로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사랑하는 연인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닌가 제가 싶은. 그거를 반론하려고 제가 찾아왔어. 계속 얘기해보세요. 오늘 당하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 반론은 이따 해주시고요. 네, 그 부분 제가 일단 좀 낭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상하고도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때 마리우스는 아직 코제트의 편지를 전해받지 못했다. 우연은 마리우스를 배반하고 그 편지가 제대로 전해지기 전에 장발장에게 넘어가 버린 것이었다. 장발장은 지금까지 어떤 시련에도 진 적이 없었다. 그는 갖가지의 무시무시한 시련을 헤쳐왔다. 불운의 길목은 깡그리 지나왔다. 처절한 운명은 모든 방법을 다해 사회적 박해를 가하며 그를 엄습해왔다. 그러나 그는 어떤 것에도 도망치거나 굴복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공경도 기꺼이 받았다. 겨우 되찾은 인권을 희생하고 자유도 버리고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잃고 어떤 것도 참아내고 그러면서도 항상 공정하고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억제해왔기 때문에 가끔은 순교자처럼 자신을 보살피지 않은 것이 아닌가 여겨질 정도였다. 갖가지 고난의 습격에 익숙해진 그의 양심은 이제는 영영 함락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양심을 본다면 매우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그가 운명에게 오래 신문당하며 받은 온갖 고문 중에서 이번 것이 제일 두렵고 참기 힘든 것이었다. 지금까지 이처럼 끔찍한 고문기구를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모든 내적 감각이 이상하게 동요하는 것을 느꼈다. 알 수 없는 신경이 바짝 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 남은 시련이란, 아니, 단 하나뿐인 시련은 사랑하는 이를 잃는 것이었다. 가여운 장발장은 당연히 아버지로서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호라비 생활의 외로움은 그 부성애에 온갖 사랑을 키워주었다. 그는 그녀를 딸로서 사랑하고 어머니로서 사랑하고 여동생으로서 사랑했다. 그리고 여태까지 연인이나 부인을 둔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본성은 어떤 지극거절도 수용하지 않는 채권자 같았기 때문에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막강한 그 부성에는 다른 여러 감정과 뒤섞여 있었다. 아리송하고 무지몽매하고 맹목적으로 순수하고 무의식적이고 천사 같고 천국 같고 성스러워서 감정보다는 오히려 본능에 가까웠고 본능보다는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끌림에 더욱 가까웠다. 하지만 참된 것이었다. 소위 사랑이라는 것도 코제트를 향한 그의 깊고 넓은 애정에서는 마치 어두운 아직 인적이 없는 산속에 금광맥이 감춰져 있는 것과 같았다. 네,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습니다만 코제트를 향한 우리 장발장 형의 형 심경이 뭔가 좀 약간 연인과 좀 약간 연인처럼 느껴지는 좀 그런 심경이 좀 이렇게 저는 읽혔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복잡다단한 건데 예, 사실은 그런 마음도 있죠. 같은 부분을 제가 찾아왔거든요. 지금 출판사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번역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 번역 때문에 제가 오해한 건가요? 약간 무게 비중에 약간 예. 차이인데 제가 찾아온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면. 가엾은 늙은 장발장은 물론 아버지로서밖에는 코제트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 부성애 속에 그의 생애의 고독 자체가 모든 사랑들을 받아들였었다. 그는 코제트를 자기의 딸처럼 사랑하고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누이처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애인도 아내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으므로 자연은 어떠한 거절 증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채권자이므로 모든 감정들 중에서 가장 우세한 이 감정도 역시 다른 감정들에 섞여 있었으나 이 감정은 막연하고 모르는 것이고 맹목적인 순결성과 전혀 관련이 없이 순결하고 무의식적이고 천국 같고 천사 같고 신성했다. 그것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본능이요. 본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느껴지지도 보이지도 않는 그러나 실제하는 인력이었다. 그리고 적절하게 말해서 그 사랑은 코제트에 대한 그의 막대한 애정에서는 마치 금맥이 컴컴한 처녀산에 있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음사 버전을 들어보니까 약간 좀 뭔가 딸이 어떤 새로운 남자를 좋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에 대한 좀 아빠의 복잡다단한 마음. 여기다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더 클래식 이게 잘못했네. 편지를 받죠. 알고 에포니의 막내 동생 그 애 있잖아요. 바리케이트에서 죽은 애. 가브로슈. 걔가 이제 편지를 전해줘서 이제 그 마리우스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 여기서 장발장이 고뇌하는 게 나와요. 이렇게 죽어버리면 끝나겠구나. 그럼 코제트는 온전히 다시 나의 딸로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뇌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구하러 갑니다. 근데 이거에서 저는 본 거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거 독서 토론 하자고 하면서 할 때 잠깐 그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장발장이 갖고 있는 코제트의 감정이
약간 이게 아버지와 남자를 넘나드는 것 같다. 제가 머리에 마무니가 꼈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 부모가 자식에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 딱 어떻게 단편적으로 하나로 볼 수 있는 감정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아버지들이 대부분 딸이 남자친구를 갖고 왔을 때 그 검은 남자친구에 대한 약간 질투심을 느끼죠. 예. 저놈무 이런 그러니까 복잡다단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여기 보면 장발장은 아내도 없었고 어머니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코제트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이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되게 복잡다단한 감정이었지만 결국은 코제트를 위해서 마리우스를 구하러 가고 그리고 기꺼이 마리우스의 경계하는 마음을 그냥 인정한 채 거리를 두고 살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엄청난 상실감에 고독사. 고독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네. 하고 나서 이제 그 커밍아웃을 하죠. 그쵸, 아니 예. 그 코제트한테 마리우스한테 얘기하던가요? 그 네. 나는 이제 여기서 안 산다. 네, 그렇죠. 마리우스한테 얘기를 돌아간다.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 왜 그러냐 막 그러면서 그때 나는 장발장이 왜 저런 생각까지 할까? 왜 나는 그 같이 살지도 않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 고집센 그 외할아버지도 장발장과 같이 삽시다. 물론 네. 돈이 많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질노르망. 예. 그래서 근데 왜 장발장은 다시 돌아갈까? 이제 코제트가 행복하게 사는 걸 확인됐으니까 같이 살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이게 좀 나는 사실 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장발장이 코제트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 찾아가게 된 이유가 팡핀 약속했잖아요. 약속. 그렇죠, 그렇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잖아, 사실은.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게 되고 정확히 문제가 기억 안 나는데 코제트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자기 목적이 저 존재 이유처럼 예,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팡핀을 그 악의 예. 수렁텅이에서 구해줬어야 되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습니다. 놔두게 예. 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코제트한테 넘어가고 코제트가 잘 살면 나는 괜찮다. 라는 이런 라인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장발장이 코제트와 감정이 좀 이상하고 뭐 얘기할 때 나는 그거 좀 동의할 수가 없는데. 제가 마구니가 낀 고칼에서 마구니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장발장은 약간 팡핑에 대해서 죄책감도 있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죄책감이 있을 것 왜냐하면 같아요. 이제 장발장이 운영하는 공장의 직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공장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내부 규율, 암묵적인 네. 규율 같은 여성에게는 뭐 정절을 네.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악용돼서 사실은 팡핀이 공격을 받고 나간 형국이 됐다고 보이고 그런 거에서 약간의 죄책감 같은 것들을 갖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사실은 이타적일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제트를 데려오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 사실은 장발장이 그 많은 부침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됐고 그리고 그 미리엘 주교한테 처음 이제 은초대를 받고 어떤 그런 삶의 이정표를 놓지 않고 갈 수 있는 또 다른 약간 그 은초대지 새로운 은초대를 그렇죠. 기둥, 지지대 뭐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마구니였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자연스럽게 팡틴 얘기로 지금 넘어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다섯 권의 책 중에 이제 일부가 팡틴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소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팡틴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팡틴 하면 이제 2012년 그 영화 앤 레미제라블에서 앤 해서웨이의 연기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어떠세요? 그 팡틴에 대해서 저는 그 생각이 딱 드는 게 아마 빅토르 위고가 의도적으로 장치한 인물이 아마 팡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레미제라블 중에 어떻게 보면 장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사업을 해서 자수성가를 하고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데 반해서 팡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러니까 어떤 기회조차 주어지지도 않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장발장과 팡틴은 일부에서 나타나고 이제 서로 비교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예, 그런 차이가 좀 저는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만일 장발장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팡틴을 구해줬더라면 이 스토리는 이렇게 안 갔겠죠. 근데 어쨌든 예. 어쨌든 팡틴이 주교가 될 수 있는 주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난 그과 똑같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기회를 아까 말했듯이 갖지 못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락에 떨어졌고 그렇게 됐는데 아마도 그런 장치로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장치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대비가 되게, 대비가 예, 되게. 굉장히 대비가 되게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회를 뭐 구원까지는 아니래도 같이 살자고 하는 거는 어느 한 순간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꽃을 한 송이를 했을 때 어쩌면 그 꽃을 받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살릴 수도 될 수도 있다. 자기는 단순히 그냥 꽃이 예쁘고 꽃이 주고 싶어서 줬는데 받은 사람은 그 인생이 확 바뀔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팡틴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팡틴이 사실은 그 시대의 어떤 그 가장 약한 고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못 살고 여성이고 바닥에 있는 삶이고 또 여자고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미혼모고 미혼모고 그 잘 사는 도련님 그러니까 변호사 네. 도련님한테 버림받은 그렇지. 톨로미에스네. 예, 톨로미에스. 버림받아서 이제 미혼모까지 된 그렇죠. 아주 그냥 그 극단의 전형. 그래서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됐고, 그 다음에 마치 이제 장발장이 처음에 이제 미리의 주교를 만나서 은총대를 받을 때 미리의 주교의 삶의 어떤 그런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의 주교가 은총대까지 내어주는 것들을 저희가 이해를 하듯이 장발장이 이후에 어떤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들이 이 팡틴이 그러한 어떤 당위성, 개연성을 확보하게 한 인물 맞아요.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장발장이 이제 뭐 그 이제 혁명의 그 현장에 가가지고 뭐 사람을 구하고 뭐 조력하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어떤 그 어떤 하층 계급에 대한 어떤 그런 정신들도 있지만 사실은 코제트의 사랑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당위성 같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같은. 그래서 굉장히 비중은 적었지만 팡틴이라는 캐릭터가 좀 강렬할 수 있었던 거. 그렇네요. 물론 이제 영화에 애네성이 나와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빅토르 비고가 이제 팡틴이 이제 초반에 등장을 하는데 팡틴을 아예 불행한 캐릭터로 만들기로 아예 작정을 하고 미리 복선을 깔아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팡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녀는 예쁘고 가지런한 이를 가졌고 머리카락은 금발이었다. 그녀는 이미 결혼지참금으로 황금과 진주를 가진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팡틴이 자기의 머리카락을 머리카락을 팔고 뭐 이도 자기의 뽑고, 이도 뽑고 이렇게 팔죠.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이 양아치들하고 놀러 가면서 그 아마 마차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우 좀 말들 되게 불쌍하다. 그러니까 그 앞말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빅토르 비고가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목이라든가 그 마차에서 그 되게 힘이 빠져가지고 정말 거의 뭐 죽을 직전인 그 앞말에 마차를 끄는 앞말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팡틴의 모습을 이미 예견을 하고 이제 있었다. 좀 그런 생각도 좀 읽히더라고요. 예, 아까 이제 뭐 그 어떤 시대를 드러내는 캐릭터 하층민의 삶의 전형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이렇게 행인이 이제 뭐 이렇게 차가운 눈인가 뭔가를 이렇게 옷 속에다가 이렇게 넣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시비가 붙어서 해서 자벨가 또 팡틴을 그렇죠. 잡으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당하게 항의를 한 건데 그게 이 사람한테가 죄가 뒤집어 씌워지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시대의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캐릭터. 근데 이런 상황이 사실 지금도 지금도 그렇죠. 비슷하게 그렇죠. 전개되는 게 네. 많은 것 같아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팡틴은 그런 전형적인 모습 자 그럼 다음 캐릭터 누구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못된 부부. 아 테나르디의 부부. 테너드리에 예. 그러니까 테나르디의 부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몽페르메유에서 이제 그 워털루 중사의 뭐 여인숙인가 여관인가 뭐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나옵니다. 워털루 전투에 참가했던 군인이 아니라 그쵸. 그 종군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부대를 따라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좀 물건도 수집하고 하는 그런 잡상인이 모습이었죠. 근데 그게 워털루 전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분 세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는 보는 내내 정말 바람 캐릭터다. 얘는 정말 미워도 이런 미운 캐릭터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는 그나마 테나르디에 부부가 좀 약간 코믹하고 좀 쌀스럽게 재밌게 나왔는데 나왔죠. 소설에서는 정말 끝까지 따라가는 정말 진짜 굉장히 어떤 자베르만큼이나 끝까지 장발장을 괴롭히는 굉장히 나쁜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빅토르 위고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에포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에포닌이 정말 마지막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아름다운 캐릭터 등장인물 이렇게 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만은 사실 어렸을 때는 코제트를 좀 약간 괴롭히고 좀 약간 코제트하고 비교되는 좀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또 거기에 또 나오는 게 이제 그 가브로슈. 가브로슈도 또 원래 저 테나르디의 아들이고 또 셋째 아들인가요? 그쵸? 예, 첫째 아들이고 또 첫째 아들. 또 저 꼬마애가 둘 나오는데 아들 둘이 더 있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참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테나르디에와 이 부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바람 캐릭터고 진짜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만 이 자녀들은 보면은 굉장히 결이 고운 그런 애들을 등장시킴으로써 결이고 아니 근데 나는 네. 이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 같아. 그러니까 좀 타고난 악당은 원래 없는 거다. 아니, 좀 이런 걸 근데 보여주려고 재밌는 건 했던 게 테나르디에가 아닐까. 마지막에 네. 하수구에서 네. 그 저기 장발장이 마리우스를 얻고 막 도망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 가다가 어떤 하수구에 탈출을 해야 되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면 테나르디에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만일 그때 테나르디가 그 열쇠를 사실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열쇠랑 돈을 바꾸는 거지만 그게 없었으면 게임은 끝난 거죠. 거기서 게임 끝나지. 모든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테나르디에를 선한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은 아닌데. 테나르디에는 이 작품에서 되게 열일하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그 코제트 괴롭혀 먹어 나쁜 짓 되게 많이 해. 하지만 또 빙수 들어다녀.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캐릭터이기도 그러니까 하거든요. 극히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제 마리우스한테 이제 그 하수구에서 장발장이 마리우스를 업고 마리우스를 살린 사람이라는 결정적인 것들을 테나르디에가 이야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우스가 그 얘기를 그다음에 듣죠. 이제 뭐 예. 마리우스가 사실은 그 장발장이 뭔가 이제 부정 축제를 해서 돈을 번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되게 정말 열이라는 캐릭터에 나쁜 키맨이네요, 캐릭터부터 키맨. 근데 이 문제 사람은 해결을 하는 것까지 개과천선은 못했지만 못했지. 그게 못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전형.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 전형. 아니 나 그냥 사람. 혹시 테나르디에처럼 사셨나요? 아니 사람은 그렇게 아주 이렇게 장발친처럼 갑자기 그 빛을 보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지 않고 물론 이 테나들은 아주 악당이지만 물론 이런 최악의 악당도 많지 않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악행은 대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테나르디에가 대부분 뭐 그런 악행을 여기서는 뭐 소설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계속 악행만 이루지만 통상적인 악행들을 이 주변에 테나르디에 주변에 있는 악당들은 전부 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쁜 짓 하러 돌아다니고 어떤 때는 착한 일도 가끔 하지만 결국은 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변 인물들이 다 거기 있죠. 수평선에 있는 사람들, 범인들.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라고 평범한 저는 사람들. 테나르디 그렇게 좀 초반에서- 짜증은 나지만 초반에 이제 코제트를 괴롭힌 부모로 나타나서 양부모 나타나서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작품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죠. 그렇죠. 계속 나 나타나고 계속 나와요. 심지어 네. 자녀들까지 하수구에서 나 그거 할 때 여기서 등장하는 거야 얘네가. 심지어 자녀들까지 자녀들까지 깨알같이 작품 곳곳에 그러게요. 등장해서 그러게요. 역할을 아, 하잖아요. 범인이니까.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좀 여기서 잠깐 우리 빅토르 위고 형은 이거를 시리즈로 실었어야 된다. 아니 어떻게
하수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나는 게 하필 테나르디에고 거기 키를 따고 나왔는데 하필이면 만나는 게 자베르야. 왜 그 아침 드라마 보다 보면 세상에 딱 저 두 집만 있나? 이런 느낌? 약간 아, 맞아. 예. 재밌는 캐릭터. 재밌는 캐릭터였습니다. 근데 따라가면서 물론 최악의 악당이긴 하지만 굉장히 나쁜 부모죠. 그 아이를 이제 그 아들들 마지막 아이들 둘을 보내잖아요. 다른 쪽에 그 네. 보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가브루슈와 그 동생들이 자기네 동생들인 것도 모르는 정도로 그렇죠. 아이들을 네. 굉장히 방치하면서 한 굉장히 나쁜 캐릭터긴 하죠. 보면은 뭐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왜 이 삶을 사는지 사실 인생 목표가 뭘까? 전혀 없어. 이 사람의 인생 목표는 없어. 그냥 돈을 벌긴 벌어. 근데 벌지도 못해 이 사람은. 재수도 없어 그렇게. 그러게요 또. 예. 응? 다 그거 날리고 다 나쁜 짓은 날리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해. 장발장한테 코제트 데려가는 돈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응. 결국 다 날리고 그것도 날리고. 아주 좀 아무튼 범인이야. 내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아유. 불쌍해요 이 사람도. 너무 굉장히 자비롭군요. 부에서 나오는 자비로움입니까? 어떻게 저 대목에서 이렇게 좀 그치. 저런 마음이 아니, 나올 수가 있을까? 아니 근데 이게 테너르디에 물론 여기 사람들이 다 잘 나가잖아요. 장발장도 잘 나가고 미리엘 주교도 잘 나가고 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저 뭐 한 사람들이 주인공이니까. 근데 이 조연도 뭐 나와 일반적인 사람과 큰 차이는 없다. 이 감정의 선이나 이렇게 그렇죠. 뭐- 근데 예. 테나르디에는 좀 이렇게 가늘고 이렇게 길게, 예. 하고 아, 이제 원래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아까 워털로 전투에서 죽은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그쵸, 사람이잖아요. 마리우스의 아버지의 그 것들 퐁페르시 그런 사람이 그 사실은 뭐 나쁜 사람이죠. 하이에나 같은. 하이에나. 예, 하이에나 같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다 이 소설에는 대부분의 거기서 깔려 있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본성이라는 게 뭐 궁극적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보면 테나르디에 역시 레미제라블의 한 사람이 그쵸? 아닌가 맞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말씀해주신 대로 가늘고 가늘고 길게 길고 부인은 이제 뚱뚱하고 그렇죠. 남자처럼 수염이 이렇게 나 있다고 묘사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우리 꾸마님께서 이제 가늘고 그러니까 영화에선 가늘고 긴 캐릭터고 인생 자체도 가늘고 길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 대비될 수 있는데 짧고 굵게 살려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바로 앙졸라? ABC의 벗, 우리가 아베세의 벗이라고 하죠. 이 쉽게 얘기하면 그 대학생 대목군들, 앙졸라, 콩구페르, 크루페락 뭐 해서 이게 총 8명이 있는데 제가 한 3명 빼고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나도 좀. 2명밖에 기억 잘안 네. 나고 예. 그리고 이 봉기 자체가 원래 이제 그런 학생들이 주도한 봉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역사적으로는. 예. 민중봉기였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어린 학생들 중심으로 가져간 이유는 뭘까?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이 아니고 하필 그 봉기를 이 소설에서 다룬 것은 어떤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그런 측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한참 이제 철인왕후 그 드라마 논란될 때 철인왕후가 나오나요? 여기서? 철인왕후 그 드라마 논란될 때 얘네가 정말 역사 속에 진짜 뭐 철종 이런 그 진짜 인물이 아니라 그냥 가상의 인물들을 썼으면 저 논란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박수 받으면서 드라마가 나갔을 텐데 왜 하필 무리수를 둬서 역사의 실존 인물을 썼을까? 이런 것처럼 그 조금 관심이 덜한 그런 작은 봉기를 통해서 쓰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소설화하는데 조금 자유로운 측면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왜 대학생들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그 어린 학생들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 피 끓는 청춘들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입장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순수한 가치나 신념에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약간의 무모함까지 갖진 그런 계층을 일부러 쓴 것이 아닐까 소설적인 어떤 더 극적인 것들을 만들기 위한 하여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의 신분이 출연을 함으로써 빅토르 위고 자체에서는 아마 이 봉기 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굉장히 쉬웠을 거고 좀 약간 캐릭터 설정하기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3명의 캐릭터를 제가 기억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어쨌든
마리우스 혼자만 살아남고 나머지 아베스의 친구들은 다 죽는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대장이 진짜 앙졸라인데 잘생기네. 졸라 잘생기고 졸라 말도 잘하고. 예. 근데 진짜 이 영화에서는 보면 이제 그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빨간 프로코트를 입고 빨간 깃발을 흔드는 요런 모습이 나오고 진짜 꽃미남인데 그 어느 정도로 꽃미남이냐면 진짜 제가 봤을 때 빅토르 비고가 쓸 수 있는 찬사는 다 쓴 것 같아요. 앙졸라 설명을 하면서 심지어는 그 앙졸라가 마지막에 이제 그 은신처까지 몰려서 결국은 이 국민병들한테 이제 그 사살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하는 게 또 이게 있어요. 그 대목 중에 앙졸라를 겨냥하고 있던 한 국민병은 총을 내리면서 꽃을 죽이는 것 같다. 그 표현이 나오죠. 아니 잘생겼는데 또 여자한테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멋있어. 사실 이게 뭐 우리 태백산맥이라든가 뭐 좀 약간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이런 혁명을 주도하는 집단 중에는 정말 모든 지덕체와 그러니까 영성까지 다 갖추고 있는데 사시미가 털만큼도 없는 이게 전형적인 인물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혁명만을 꿈꾸는 오로지 혁명만을 꿈꾸는데 그 또 이제 2인자로 등장하는 그 콩부페르라는 친구가 있죠. 콩부페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앙졸라가 혁명의 논리를 대변하는 리더라면 혁명의 이상을 대변하는 안내자가 콩부페르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좀 박학다식한 의사 아마 의대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콩부페르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맞아요, 그렇게 의대생. 나오고 귀족 가문 출신이라고 명시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쿠르페락이죠. 쿠르페락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문지기 여자가 드 쿠르페락 씨라고 부르자 아주머니 이름 뭐였죠? 보뱅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드 쿠르페락이라고 저를 부르시면 앞으로 저는 드 보뱅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드가 D, 그러니까 알파벳 D인데 이게 유럽식 이름명이 그렇더구만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에 양반들의 이름이 있고 이제 그 일반 상민들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귀족들의 이름은 내가 어느 가문 출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그 드가 영어로 치면 from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로버트 드니로 하면은 니로 가문의 로버트. 또 이제 이게 비슷한 게 독일어로는 펀이 있어요. 펀. VON. 칼 폰 클라우제비츠 하면 클라우제비츠 가문의 칼. 그러니까 이게 귀족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아버지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이름을 따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족 출신인데 이런 신분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심하게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바로 이제 쿠르페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들은 전부 다 그런 걸 포기하고 그렇죠. 모든 걸 포기하고 구체제를 포기하고 새로운 체제를 준비했던 친구인데 엄청나게 순수하면서도 엄청나게 무모했죠. 무모했던. 그러니까 죽을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사실 혁명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참 프랑스 혁명이든 이 혁명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혁명은 사실 그런 사람들이 총대를 매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그 젊은 청년들이었으니까 그 혁명을 하는 주 인물들로 삼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실제로도 그렇고 우리 미얀마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미얀마에서 또 대체로 이루어지는 게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그 앞장서는 것도 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4.3 때도 마찬가지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 중에 그게 있잖아요. 이제 마리우스랑 이 청년들하고 그게 아주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념의 차이. 그 부분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좀 비웃지 마리우스의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마리우스 자체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할아버지가 이제 귀족이란 말이죠. 그 질노르망 뭐 공작이었나요? 아무튼 뭐 후작이었나요?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좀 약간 비아냥을 그렇지 않아도 비웃음을 사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코제트하고 또 이제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이 혁명의 시기에 사랑이라고 앉아 있고 말이야. 혁명의 사랑이라니. 약간 노선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이제 그 공화정에 대한 열망이 되게 그렇죠. 강한 친구들이었고 마리우스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외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는 이제 왕정의 왕당파. 그런 그렇죠. 거였고 이제 그 아버지는 사실 나폴레옹을 추종하는 세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외할아버지가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마리우스에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험담을 얘기를 하고 하다가 마리우스가 이제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뒤늦게 많이 알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애정 같은 것들을 막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리우스는 사실은 이제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약간 아버지의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약간 나폴레옹에 대한 추종의 이념이 조금 더 강했다고 하면 여기랑은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거죠. 그러면서 약간 부침들이 있었고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혼자 살아남는가요? 보면은 그 혼자 앙졸라가 살아남아요. 마지막에 이제 총을 맞아 죽을 때 모두 8발을 맞는다 그래요. 총알을 8발을 맞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8발을 맞았는데 이게 마치 벽에 고정돼 있는 것처럼 뭐 붙어 있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8명이 이제 그 아베스의 친구들 그러니까 마리우스를 뺀 나머지 모든 8명의 의미를 담았다. 뭐 그런 표현도 없지 않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소를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전반부가 장발장을 중심으로 한 서사고 이제 후반부가 이제 그 어떤 아베스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혁명의 서사라면은 전 단연코 가장 이 영화를 이 영화도 그렇고 이 소설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상징이 아마 바리케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바리케이드 하면은 되게 뭐 철침이 그냥 뾰족뾰족 나오고 이제 뭐 타이어 터뜨리고 요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이제 영화를 보거나 이 소설을 읽어보면 바리케이드라는 게 굉장히 그렇게 체계적이고 뭔가 위압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작은 힘들의 집합체다. 저는 퇴적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바리케이트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 막을 수 있는 그렇죠. 그 최선의 방법이 이거 외에는 방법이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맞습니다. 우리처럼 대로가 있는 건 대로가 네. 있긴 있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작은 골목들이 막 연결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보통 3, 4층짜리 건물 사이에 마차가 2대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공간들인데 그걸 막아서 한 거 그런 공간에서 아마 뭘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맞습니다. 거는 아마 그거밖에 없었지 않았나. 근데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의 공격의 무기로 대포가 나오고요. 이 저항군, 그러니까 이게 시민군의 방어의 수단으로서 이게 바리케이드가 이렇게 대비가 되죠. 그래서 군대가 와서 대포로 이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묘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난 저기 물론 이게 소설에서라서 이게 이해를 잘 못했던 게 얘네들은 그냥 방어만 하잖아요. 왜 방어만 하지? 이게 우리는 시위를 하면 어떤 지역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르르 그 행진을 하고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뭐 풀어주라 뭐 이렇게 외침을 하는데 여기서는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고 기다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봉기 자체를 라마르크 장군의 장례식 때 이 아베세의 벗들 이 대학생들과 그리고 처음에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지만 이내 시민들 중에 이탈자가 생겨버리고 시민들의 상당수가 집에 들어가 버린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국민군이 공격이 시작되자 그 혁명군 중에 일부는 또 혁명군을 이탈해가지고 이제 시민들의 이 일반 민가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렇게 실제로 이제 총으로 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혁명군 입장에서는 뭔가 진격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좀 빠진 게 아닌가. 그렇죠. 나 끝났고. 이미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혁명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그렇게 해서 들더라고요. 바리케이트를 칠 수밖에 없고 바리케이드를 칠 이 수밖에 없어요. 바리케이트는 아마도 최후의 저항을 위한 마지막 수단? 정말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쥐어짜낸 방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되게 높게 쌓는 모양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묘사해 보면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한번 건물 한 몇 층 높이로 쌓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은 가장 높은 바리케이드 거의 영화 끝날 때 나옵니다. 근데 그 실제로 바리케이드가 아니고 1848년에 정말 그때 뭐냐면 이제 왕정이 정말 붕괴됐던 그때 48년 2월 혁명 때의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그건 했던 거라고 하고 실제로 6월 혁명에서의 그 바리케이드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소설을 읽지 않으면 영화에서 왜 바리케이트가 주 무대가 되는지는 이해 못할 거야 아마. 바리케이트 아까 또 퇴적물 얘기하는 것도 보면 아마 이 소설을 읽지 않고는 실제로 활자를 읽지 않고는
그 맛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라.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궁금하면 5권부터 읽으시라. 바리케이드는 위대하고도 작았다. 마구 뒤섞인 것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든 깊은 심연이었다. 좁쌀만한 것들 앞에 있는 큰 덩어리, 부서진 벽 조각에 깨진 화분도 있었다. 모든 깨진 조각의 위협적인 화합이었다. 시지포스는 거기에 바위를 넣었고 욥은 유리병 파편을 집어넣었다. 요컨대 정말 무서운 것이었다. 그것은 거린들의 아크로폴리스였다. 뒤집어진 진마차가 그 비탈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었다. 커다란 이륜마차 한 대가 바퀴 굴대를 위로 뻗치고 옆으로 내던져져 그 여러 가지가 혼합된 정면에 상처가 난 것처럼 보이게 했다. 마치 미개한 건축가들이 공포에 장난을 치려는 듯 인력으로 잡동사니 산의 정상까지 올려서 지금은 끌 말도 없는 채를 하늘에 있는 말에게라도 내밀고 있는 듯했다. 그 어마어마한 퇴적물, 폭동의 덩어리는 보는 이에게 모든 혁명의 펠리온산 위에 오사산을 포개놓은 것을 떠올리게 했다. 그 바리케이트는 미치고 있었다. 형언할 수 없는 절규가 구름 위까지 치솟았다. 때로는 군대를 공격하며 민중과 태풍 같은 광란 속에 휩싸일 때도 있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들이 그 맨 위까지 뒤덮여 있었다. 개미떼 같은 무리가 그곳에 바글바글 넘쳐 있었다. 그 맨 위에는 총, 사벌, 곤봉, 도끼, 총칼로 가시가 돋친 것 같았다. 큰 붉은 깃발 하나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호령소리, 진격의 노래 북소리, 아녀자들의 울음소리, 배가 고픈 사람들의 텅 빈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바리케이드는 비정상적으로 활기에 차 있었고 마치 천둥치는 검은 구름과 같이 섬광을 번쩍이고 있었다. 혁명정신으로 만들어진 검은 구름이 그 위를 덮고 있었는데 신의 목소리와 비슷한 민중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말도 안 되게 무너진 쓰레기 더미에서 이상하게 웅장한 공기가 빠져나왔다. 그것은 쓰레기 더미인 동시에 시나이 산이었다. 네. 쓰레기 목소리 되게 더미인 좋다. 쓰레기 더미인 동시에 시나이 산. 어떻게 하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쓰레기다. 네. 약간 전체적으로 문장들이 어렵긴 한데 곱씹으면 정말 대단하다. 이 네. 통찰력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무릎을 치게 되거든요. 이게 또. 빅토르 형 멋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바리케이드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감명이 깊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보니까 또 이런 연구가 또 있더라고요. 이제 그 공간 중에 레미제라블 전체적에 걸쳐서 폐쇄된 공간이 굉장히 또 많이 등장을 하더라라는 이런 해석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장발장이 처음에 있었던 곳이 바로 또 감옥 아니겠습니까? 감옥 자체가 어쨌든 보면은 이제 좀 인간성을 좀 약간 말살하는 좀 그런 폐쇄된 공간이었고, 이후에 코제트와 함께 그러니까 숨으려고 해서 간 곳이 또 이제 수도원인데 뭐 폐쇄적인 공간이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폐쇄적인 공간으로서 수도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리우스를 데리고 탈출을 하기 위한 하수도 자체가, 그러니까 하수도가 어떻게 보면 세상과 연결되는 공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또 폐쇄성 면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또 꼽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장발장이 이제 숨을 거둔 자기의 방에서 거의 유폐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유폐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좀 의도적으로 빅토르 위고가 이런 갇힌 공간을 많이 설계하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한 것 아닌가. 전체적으로 보면 인물 설정도 그렇고 공간 설정도 그렇고 뭐 사건도 그렇고 굉장히 17년 동안 썼다고는 합니다만 굉장히
설계를 잘했다. 음. 전체적으로 그분에겐 다 그런 생각이- 계획이 네. 있었어. 딱 계획이 있었. 저 혼자 쓴 것 같지는 않아. 혹시 아니, 뭐 그런 게 고스트라이터들이 있어요. 있었을까요? 그 기간을 맞춰야 되고 이걸 써야 되니까 뭐 옷을 갈아입고 이 시간도 아까워서 뭐 아예 그냥 방에 가둬진 상태로 뭐 글을 썼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기가 직접 집필하지 않고 구술하지 않나? 아니요, 직접 집필했다고. 직접 집필했어요. 예. 어떻게 썼을까? 아니, 빅토리아. 그냥 옛날에 어떻게 자료 조사를 다 했으며. 그러니까 뭐 그거를. 자료 조사도 말이야. 그럴까요. 그게 가능한가 할 정도로. 아마 이거는 우리 새끼 작가들이나 고스트라이터 없이 그 시대에도 새끼 작가들이 있었을까? 이 정도 그러니까 궁금해. 실제로 어떻게 어떻게 집필을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분량 자체가 나는 방대하니까. 이렇게 워낙 분량이 기니까 자기가 앞에 쓴 것도 그러니까 까먹을 수도 있잖아. 그다음에 너무 긴 응. 세월 동안 쓰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뭐 컴퓨터가 있어서 다시 불러내. 맞아. 그러니까 것도 컴퓨터가 아니고. 있어서 자료를 쉽게 찾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물 설정을 잘못하면 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직접 집필을 했을까? 아, 아니면 여기서 어떤 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사실. 저희 팟캐스트에서 제기하는 이제 빅토르 위고 진실이- 고스트라이터. 아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닫힌 공간을 예. 만드는 것도 그런 물론 실제로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도 이게 역시 뭐 위대한 문호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말했듯이 해석상으로 어떤 그런 건지. 팀이 예. 있었던 건지 할 정도로 뭐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또 이게 해석을 하면 할수록 참 정말로 재미있는 책이고 혼자 쓰기에는 너무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 생각이 들긴 들어. 물론 이 사람들은 저 지금처럼 전업 작가 아니야. 완벽한 전업 작가겠지. 그렇죠. 예. 그 글만 써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런 작가는 거의 많지 않아서 쉽지는 않겠지만 뭐 그런 신분이 작가니까 신분이 소설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저희가 이제 오늘의 토크를 마무리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총평을 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들바람님부터 한번 좀 총평을 한번 좀. 제가 이거 읽으면서 보통 책에는 이제 그런 마크를 잘 안 하는데 물론 이거 준비하면서도 그런 이유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마크를 좀 했어요. 이렇게 쭉쭉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출지를 굉장히 많이 네, 붙이셨네요. 조금 붙였는데 견출지. 일단은 양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책을 처음에 접했을 때 부담감이 상당히 크긴 컸는데 워낙 유명한 작가니까는 뭐 충분히 읽어야지라고 생각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변에 꼭 다시 한번 권하고 싶다. 물론 이거 뭐 나이 어린 친구도 그렇고 동년배도 그렇고 아니면 또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한 번 더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1800년대 썼던 내용이지만 이게 시대를 지금도 똑같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맞습니다. 책이다. 예. 그리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도 보면 공정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 또 시대 네, 정신과 시대 정신이었어요. 또, 근데 예. 물론 이게 그 똑같은 뭐 배경들, 이를테면 우리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아니면 권력을 사용하는 자와 권력을 당하는 자,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지금 읽어서도 충분할 정도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한 번 더 권하고 싶다. 주변 사람들은 한번 읽어봐라라고 할 정도로 좋았던 독서였다. 뭐 좀 힘들게 시작은 나름대로 했긴 했지만 우리 국할께서 이렇게 좋은 책 추천해서 한번 읽자고 했던 게 나로서는 상당히 좋은 아니 근데 기회였어요. 예, 레미제라블을 원래 추천하신 분은 우리 꿈밥님 아니신가요? 그랬던 그랬어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 이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왜 내가 그랬어요? 오늘 이 말하는 나무 여기 딱 들어왔을 때 그 어렸을 때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약간 병약했었거든요. 에이.
그래서 밖에 가서 이렇게 뛰어노는 걸 많이 못했어. 그래서 이제 책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 우리 집에 이제 그 소년 문학 전집부터 뭐 이런 게 잘 있었어요. 사는 집이었네. 그러면 그 마루에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보면 예전에 그 집에 보면 옆에 장식장처럼 벽에다가 이렇게 책꽂이들이 쭉 있잖아요. 네. 거기에 쭉 꽂혀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2번에 뭐 백설공주, 10번에 장발장 이 제목 외우는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 아. 예. 거기에 꽂혀 있던 게 이제 장발장이에요. 그때 이제 본 거는 이제 빵을 훔치려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 뭐 주교가 이렇게 해서 갱생하는 되게 단순한 스토리였고 조금 자라서는 학교 가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저희가 수능 세대니까 뭐 우리가 이제 막 논리야 놀자 그때 생각나네. 그렇죠. 네, 논리야 그런 것들 놀자. 하면서 맞아요. 그 뭐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 뭐 장발장에 이게 계속 이제 빵을 하나 훔쳐가지고 되게 오랜 기간 이제 복역을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 과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뭐 양쪽 입장 나눠서 논리 전개하고 역시 생각을 하는 학생은 그때부터 달랐어. 뭐 그 정도를 배우다가 이제 어른이 돼서 영화 보고 뮤지컬 보고 하다가 사실은 이 전체 풀 버전 5권을 읽는 거잖아요. 조금씩 내 자신이 성장하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그때의 흐름들과 생각의 범위에서 다시 이것들을 보면 내 사고가 성장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좋은 노래는 시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들어도 촌스럽지 않고 좋은 것처럼 이 책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쓴 책이지만 시대 정신을 관통하는 게 있고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시대에 내놔도 전혀 이렇게 동떨어진 느낌이 들지 않는 맞습니다. 그런 책이어서 1권의 1장만 넘기시면 미래음교만 잘 넘기시면 그 다음은 이제 아는 스토리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볼 수 있고 저는 약간 이제 숙제하는 마음으로 봐서 스킵한 것도 있고 좀 이렇지만 조금 여유를 갖고 문장 하나를 곱씹어서 읽으면 사실은 이 작품에 훨씬 더 몰입할 수 있고 좋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다. 꼭 한 번은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가능하면 민음사 1권부터 5권까지. 민음사 걸 보십시오. 더 클래식 말고. 저처럼 마구니가 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가 김훈 소설가를 저는 참 좋아하고 칼의 노래를 저 지금도 저의 인생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칼의 노래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전투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조선의 수군은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어부가 물고기를 잡듯이 그렇게 적을 죽였다. 활동이나 이런 전투에 있어가지고 뭔가 비장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넣지 않고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좀 이런 성격을 좀 대입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아까 힘든 부분 많으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물고기를 잡듯이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좀 약간 좀 꾸역꾸역 읽은 부분도 있고 굉장히 좀 재밌어가지고 좀 빨리 맞아요.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가 17년 동안 집대성한 작품을 그래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 자신이 굉장히 뿌듯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산에 올라본 사람하고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하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좀 달라진다고 해야 됩니까? 아마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에는 읽어본 사람과 읽어보지 않은 사람, 뭐 물론 스토리는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사고의 틀이 좀 많이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또 그리고 우리 들바람님께서도 얘기해 주시고 꿈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지금 읽어도 정말 아깝지가 않은 그런 책이다. 어떤 사회 구조적 문제에 굉장히 주목하고 개인의 변화는 어떤 사회 시스템의 보완 그리고 교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화두가 되고 있는 뭐 공정, 불평등, 착취, 빈부격차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민중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뭐 물론 아까 테나르디에 바람 캐릭터라고는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테나르디에를 마지막까지 살려둔 것도 어떻게 보면 빅토르 위고가 그런 민중들의 어떤 적절한다는 거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떤
일반성, 저열성을 인정해준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인간이라니까 그냥 인간 네. 그냥 평범한 범인.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 악당. 아마 그러니까 소설을 읽으시면은 영화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그렇죠. 감동이 받지 않을까. 저도 어디 싶습니다. 찾다 보니까 이 책을 혹평한 게 하나 있어요. 아, 뭐 어떤 게냐면 장관살. 그러니까 너무 장관 이야기 막 얘기가 너무 많아. 그리고 얘가 심리 묘사가 좀 빈약하다. 아, 나는 그 두 가지를 누가 이렇게 평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가? 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한번 읽어보시는 분들이 요 장관설이 지나치다는 거, 장관설이 너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심리 묘사가 좀 빈약하다라는 것까지 의식하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는 것까지 권하는 내용까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리고 이거 읽고 끝나고 했는데 우리 국가학께서 나한테 그 두 도시 이야기도 한번 같이 읽으시죠라고 했어요. 찰스 디킨스의 찰스 도시 디킨스. 이야기. 예,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같이 읽으면 진짜 재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주 재밌어요. 오히려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대비하면서 읽으면 더 재밌는 시대를 볼 수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들바람님은 일을 안 하는 분도 아니고 일을 하면서 무슨 독서를 그렇게 미친 듯이 합니까? 그 책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저 일 열심히 합니다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몇 시에 자요? 구체적으로 몇 시에 자? 어쨌든 몇 시에 간에 잡니까? 어쨌든 간에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다. 그 고칼께서 나한테 주문했던 두 도시 이야기도 같이 읽으면 읽어봐야겠네요. 되풀이해서 두 도시 추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꿈밤님 오늘 저 첫 녹음 소감 혹시 어떠신지? 그러니까 뭐 방송을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얘기를 해서 나중에 이제 올라온 거 보면 내가 주책 없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후회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수다를 떨고 싶은 갈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게 방송이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그 요즘 말로 현타가 오고 뭐 이런 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워낙 프로페셔널한 방송인이시기 때문에 뭐 저 겸양의 표현 정도로 저는 들어 넘기겠습니다. 자, 우리 들바람님 어떻습니까? 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얘기해 주는 게 독서로 끝났으면 그냥 거기서 끝냈을 건데 서로 얘기해 주니까 확실히 다르네. 많이 배웠고 또 이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도 그럴 수 있겠구나. 아까 얘기했던 장소 얘기는 사실 생각을 거의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재미있을 것 같고 역시 이런 방송 의외의 방송, 의외의 출연, 의외의 깨달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쉽진 않네 이 팟캐스트가.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겠네. 아니요, 오늘 충분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공통의 어떤 그 쟁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사전에 조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오늘 준비를 진짜 하면 저희가 준비 없이 그러니까 저는 준비를 하고 왔는데 두 분은 거의 준비 없이 이렇게 그냥 뭐 간단하게 수다를 이렇게 할 생각으로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퀄리티를 뽑을 수 있다는 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고칼님은 어땠어요? 오늘 첫 준비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혼자 뭐 시사 팟캐스트 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좀 약간 혼자서 끌고 가야 한다는 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은데 2시간을 했는데 저는 사실 2시간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밥을 좀 든든한 밥을 한 끼 먹은 느낌? 꽉 찬 시간? 예. 이걸 어떻게 잘 편집을 해서 좀 살려야 될까?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두 사람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놓치면 안 되겠다. 빨리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재밌었어. 빨리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두 사람들을 꼭 잡아둬야겠다. 출연료 언제 나오나요? 아무튼 많이 지치시고 많이 긴장하셨을 건데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전 재밌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또 가급적이면 좀 길게 긴 호흡으로 지치지 않고 갈 수 있게끔 좀 많이 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반응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 혹시 뭐 이렇게 좀 요런 책 좀 다뤄달라 요런 책 하면 좀 셋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은 뭐 이게 뭐 팟캐스트든 홈페이지든 아니면 유튜브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은 적극 반영해서 논의해서 제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다시 찾아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박수 같은 거 안 쳐?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